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랜만이네요. 네,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저희 부부의 책인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북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보다 목소리가 정말 훨씬 좋으신 김세란님께서 낭독을 해주셨어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까바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그리고 네비올라까지 세 번의 품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잠시 쉬고 좀 가볍다고 하기는 그런데 와인 상식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와인 토픽은 탄닌과 안토시아닌이에요. 네. 크게는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폴리페놀, 타닌, 안토시아닌 같은 단어는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타닌은 와인, 특히 레드 와인을 시음할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네. 저희 부부에게 타닌은 뭐 밥이나 찌개만큼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네. 와인이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도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쉽게 이야기해서 와인의 색을 담당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닌과 함께 와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타닌이나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일이 있는데 1991년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서 프랑스인들이 고지방 식이를 하고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어쩌면 네. 그들이 즐기는 레드와인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방송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 방송 이후에 미국에서 레드와인의 판매량이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레드와인이 인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절대. 네, 그 내용이 방송된 지 30년이 지났고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인의 화합물을 인간의 건강 그리고 장수와 연관지으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어요. 네. 물론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와인 안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이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적당량의 섭취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와인도 결국 독성이 있는 술이니까요. 그렇죠.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인 폴리페놀은 와인, 특히 레드와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와인의 장기 보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심지어 이제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가격, 전문가 스코어 같은 것도 이 폴리페놀의 함유량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페놀이 풍부한, 즉 색과 질감이 뛰어난 와인은 장기 숙성에 적합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와인들이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뭐 저희 부부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와인을 시음할 때 폴리페놀 함량은 시음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네. 잔해 담긴 와인을 판단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색과 입안에서 느끼는 질감은 모두 폴리페놀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폴리페놀은 그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른다고 해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류도 있고요.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로겐산, 딸기, 포도 등에 포함된 붉은색이나 자색의 안토시아닌, 식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탄닌 등이 모두 폴리페놀입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에 노출되어서 손상되는 DNA의 보호나 세포 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커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네. 과학적으로 폴리페놀은 화학식 구조에서 페놀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네. 흥미로운 건 폴리페놀은 식물의 왕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식물들을 외부의 질병이나 자외선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이 결국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와인의 폴리페놀은 대부분이 포도에서 비롯이 됩니다. 다만 와인을 숙성시키는 참나무나 여러 첨가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오크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크나무에서 비롯되는 탄닌이 와인에 녹아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여러 첨가물을 넣을 수가 있는데 탄닌도 첨가물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포도의 폴리페놀은 크게 플라보노이드와 네. 비플라보노이드로 구분이 돼요. 네. 플라보노이드에는 특징적인 스리링 백봉 구조, 그러니까 3개의 페놀링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놀, 플라반 3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들에서 파생된 타닌과 색소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포도의 껍질, 씨앗, 줄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특히 레드와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미 복잡합니다.
비플라보노이드는 스리린이 플라보노이드보다 부족한 페놀 화합물을 일컫습니다. 와인에 포함된 비플라보노이드 물질은 포도 과육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해요. 때문에 레드나 화이트 와인 모두에서 발견이 되고요. 결론은 폴리페놀은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드 와인은 리터당 1에서 4g 정도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고요. 화이트는 레드 와인 함량의 약 10% 정도만 있다고 해요. 물론 대략 그렇다는 거고요. 포도 품종이나 와인 메이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단어는 네. 독일의 약사인 루트비히 플라무르 마르카르트가 만든 말로 푸른 꽃을 뜻하는 그리스어 안토와 키아노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자연에서 안토시아닌은 과일이나 야채, 꽃의 빨강, 자주, 파랑과 같은 색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과일과 식물의 화려한 색상은 당연하지만 번식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와인에 있어서 색이라는 것은 시음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와인을 관찰하게 되는 항목이고요.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한 색의 와인을 보면 그 와인의 풍미가 화려할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요. 색이 옅은 와인은 반대가 되겠죠. 네, 영한 와인에는 불안정한 스타일의 일종의 프리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와인이 숙성함에 따라 이 활성 안토시아닌은 타닌 등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고분자 색소로 알려져 있는 결합 안토시아닌을 형성합니다. 이 결합형 안토시아닌은 안정적인 형태죠. 네. 다만 결합 안토시아닌은 활성 안토시아닌보다는 와인의 색에 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그래서 와인이 숙성이 되면서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네. 레드 와인을 오랜 시간 숙성시키면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와인에서 발견되는 안토시아닌은 말비딘, 시아니딘, 델피니딘, 페투니딘, 페오니딘, 좀 드문 페랄고니딘으로 나뉩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6종이 약간씩 다른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약간 더 붉은색이고 어떤 건 약간 더 보라색입니다. 이것들이 섞여서 와인 고유의 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네, 당연하지만 이 안토시아닌의 양은 포도 품종이나 그 포도 품종이 자란 때르와에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특히 말비딘은 와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와인 속 안토시아닌 함량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을 했던 플라보노이드의 하나인 플라보놀이 안토시아닌과 쉽게 결합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 플라보놀은 아주 강력한 산화 방지제라고 해요. 그리고 와인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플라보놀은 포도 알에 색이 입혀지는 베레존 기관의 햇빛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자외선으로부터 포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자연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참고로 적포도에는 6가지 종류의 플라보놀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 중 3가지는 청포도에는 없다고 해요. 적포도에 주로 발견되는 플라보놀은 퀘르세틴과 미리세틴. 특히 퀘르세틴은 와인에 잘 녹지 않는 형태여서 장기 숙성된 와인에 안개나 결정과 같은 침전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탄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의 표현에 있어서 탄닌은 해당 와인이 떫은지 안 떫은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은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즉 탄닌이 세다라는 건 와인이 떫고 거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만약 탄닌이 약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와인이 좀 밋밋하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근데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탄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탄닌은 떫다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에는 꽤 복잡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 폴리페놀에 속하는 성분인 타닌은 식물의 여러 기관, 그러니까 참나무 껍질이나 포도의 껍질, 씨, 잔가지 등에 함유되어 있어요. 네. 타닌이라는 단어는 가죽을 무두질한다는 표현의 태닝에서 유래했고요. 네, 여담이지만 무두질을 하는 이유는 동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부패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가죽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를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무두질은 인류가 터득한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네,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무두질 방법이 바로 베지터블 태닝입니다. 즉 식물 태닝이라는 뜻인데요. 이 식물 태닝이라는 거는 식물에서 얻은 탄닌으로 가죽을 태닝해서 가죽을 튼튼하게 만들고 방수성을 지니게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들은 탄닌의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나무의 껍질을 수확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크롬 태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식물 태닝은 친환경적이고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으며 네. 가죽의 손상도 덜해서 가죽의 무늬가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단점은 당연하지만 비싸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탄닌은 음전하를 띠고 양전하를 띠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탄닌이 가죽의 단백질과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에 있어서는 탄닌이 많은 와인을 마시게 되면은 그 탄닌이 입안에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입에서 까끌까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탄닌의 성질을 이용해서 와인에 달걀 흰자 같은 단백질을 넣어서 와인의 탄닌을 제어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와인에는 두 가지 타입의 타닌이 있어요. 네. 하나는 네. 프로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컨덴스드 타닌, 그냥 번역해서 축합형 타닌이라고 부를게요. 네. 축합형 타닌은 와인의 폴리페놀 함량이 약 25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레드 와인은 대개 이 축합형 타닌을 리터당 0.3에서 2g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수분해성 탄닌인데 이 경우 와인에서 리터당 20mg을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에서 탄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축합형 탄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자, 축합형 타닌, 그냥 타닌이라고 할게요. 네. 이 타닌은 모든 식물에서 발견이 되고 이 타닌 특유의 불쾌한 맛은 입이나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 동물과 곤충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안토시아닌이든 타닌이든 다 식물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편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포도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포도 품종과 환경에 따라서 함유하는 탄닌의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건 청포도와 적포도의 탄닌 함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대개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의 과육의 즙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 화이트 와인의 탄닌 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렌지 와인처럼 청포도를 껍질과 오랜 시간 치명시켜 만든 와인들은 탄닌 함량이 당연히 높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오렌지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하게 되면 레드 와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타닌은 화학적으로는 플라반 3홀이라 불리는 작은 폴리페놀의 중합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플라반 3홀이라 불리는 화학 구조가 작게는 2개부터 네. 많게는 수십 개가 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결국 타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라 플라반 3홀을 포함한 성분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플라반 3홀이 많은 탄닌은 그만큼 민감하게 단백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탄닌은 쓴맛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씨에서 얻어지는 타닌과 껍질에서 얻어지는 타닌의 성격도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네. 껍질에서 얻어지는 타닌이 조금 더 떫은 맛이 많은 반면 씨에서 얻어지는 타닌은 쓴맛이 더 많다고 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와인 메이킹을 할 때는 씨보다 껍질에서 타닌을 얻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만약 추운 지역이나 유독 그 해의 날씨가 추웠다면 와인 메이킹에 일부러 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화학 구조가 난무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 영상 안 보겠죠?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힘들어요. 네. 그래도 폴리페놀과 관련한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만 살짝을 언급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레드 와인만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레드 와인의 와인 메이킹에 있어서 폴리페놀을 관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우선 수확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죠. 8에서 9월, 그러니까 수확기가 되면은 포도알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늘어나면서 탐스러운 보라색을 띠고 달콤하게 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충분히 성숙된 포도씨도 탄닌을 듬뿍 함유해서 뚜렷한 갈색을 띠게 되고요. 과거에는 포도의 당도가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폴리페놀의 수치 또한 매우 중요한 측정 요소가 되었죠. 네, 수확 시기를 정하기 위해 포도의 안토시아닌 수치나 카데킨 같은 타닌 수치를 측정하는 건 이제는 매우 흔한 일이 되었어요. 네. 물론 여전히 과학보다는 포도의 맛과 씨의 상태를 보면서 수확 시기를 정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가 그렇지 않은 포도보다 평균적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다고 해요. 고도가 1000피트 높아지면 자외선 노출이 2% 증가하게 되는데 이 자외선으로부터 포도가 자기 자신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페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폴리페놀을 가진 포도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전에 설명드린 네비올로 포도의 고향인 랑게 지역에서 네. 이 포도밭들이 햇빛이 노출이 좋은 고지대에 왜 위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원하는 포도를 수확하면 바로 발효 과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포도를 으깨자마자 바로 추출이 돼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포도 껍질로부터 색이 우러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포도를 강하게 압착하면 압착할수록 포도에서 우러나오는 폴리페놀이 더 많게 되고요. 네. 다만 무조건 폴리페놀이 많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와인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선 맛이 좋아야 되니까요. 네. 너무 쓰고 너무 텁텁한 와인을 누구나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포도를 으깬 즙에 껍질에서 비롯된 안토시아닌이 녹아들게 되고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3에서 5일 사이에 그 농도가 최대치가 된다고 해요. 이후부터는 안토시아닌이 탄닌이나 뭐 여러 물질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고분자 색소가 되면서 그 수치가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가 끝날 무렵이면 안토시아닌의 약 20에서 50%가 탄닌과 중합이 되어서 고분자 색소가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분자 색소가 된다는 얘기는 색이 옅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씨에 존재하는 탄닌은 초기에는 거의 우러나오지 않지만 발효나 치명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는 것도 관건이죠. 네. 네. 그리고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와인메이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발효통 위로 떠오르는 포도의 부산물, 즉 껍질이나 씨, 줄기 등을 아래에 있는 즙과 계속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네. 이 행위, 즉 치명을 통해서 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탄닌도 점점 더 많이 추출이 되겠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원하지 않는 씨에서의 쓴맛의 탄닌이 많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4에서 15도 사이에 저온에서 치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더 진한 색을 얻을 수가 있고 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탄닌이 우러나오는 걸 저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피노누아 같은 포도는 씨에 많은 탄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른 품종보다. 그래서 이런 저온 치명이 매우 중요한 와인 메이킹 방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을 일부러 길게 가지는 와인들도 있죠. 네. 아주 대표적으로 네비올로 같은 품종인데요. 네비올로가 왜 이렇게 긴 치명을 거치는지는 이미 전 네비올로 포도 품종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긴 치명은 장기 숙성 와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밸런스가 깨지는 안 좋은 와인으로 생산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와인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발효를 마치는 와인은 숙성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나 세라믹, 콘크리트 같은 용기에서 숙성을 거칠 경우에는 폴리페놀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겠지만 나무통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무에서 비롯된 폴리페놀이 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크통에 대한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뤘는데 오크통에서 얻는 여러 물질은 알고 보면 다 폴리페놀의 한 종류예요. 네. 특히 오크통으로부터는 휘발성 페놀, 페놀산, 엘라지타닌이 중요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와인의 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몇몇 연구에서는 이 페놀산이 와인의 색상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네. 오크통과 폴리페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긴 하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영상 준비를 할 때 탄닌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히 다룰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용이 좀 어려워졌네요. 그러니까요. 보다가 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은 다시 품종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비올로를 다뤘으니까 화이트 품종으로 돌아가서 소비뇽 블랑을 해야겠죠. 아니면 리슬링? 뭐 리슬링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큼하게 화이트 와인 한잔 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긴 와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다. 큰일 났다. 해놓고도 큰일 어렵다. 났어. 큰일 해놓고도 났어, 어렵다. 이거 어떡해.